미국 펜타곤에서 30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해온 전략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만 바라보던 그가 한국을 들여다보더니 자기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서 작성에 참여할 정도로 인정받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장 후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30년간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인도태평양 핵심이라고 로비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가 보고서에는 한국이 진짜 핵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일도련선의 진짜 의미를 아느냐고요.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국방력 5위, 경제력 10위, 문화는 세계 최고.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동아시아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올해로 52살이 됐고 이 일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작은 집에서 아내 사라와 함께 살고 있죠. 아들 제이슨이 떠나고 나서는 둘이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30년 전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됐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분석관에게 눈빛은 무기니까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차를 몰아 펜타곤으로 향합니다. 30년간 이 루틴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포토맥 강을 건너 오각형 건물이 보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 건물 안에서 보냈습니다. 중국을 분석하고 일본을 연구하고 동아시아 정세를 예측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아시아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베이징과 도쿄의 정치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죠.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 이름을 줄줄이 댈 수 있었고 일본 자민당 내부의 파벌 구도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서 작성팀에 발탁된 것도 그런 경력 덕분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제 분석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동맹국이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북한을 막는 완충지대 정도로 여겼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동맹국이라는 것이 제가 30년간 가져온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 제이슨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빼고는 제가 왜 변했는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제이슨은 이라크전에서 전사했습니다. 23살이었죠. 해병대의 자원 입대에서 바그다드 외곽에서 작전 중 급조 폭발물에 희생됐습니다. 동맹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명의의 훈장이 왔고 국방장관이 직접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싫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동맹인지 모르겠더군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데 정작 동맹국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에 더 파묻혔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분석과 보고서에만 집중했죠. 사라는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중국 해군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남중국해에서 중국 항모전단이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도련선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그때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있다고요. 한미동맹 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 전문 분야도 아니었고 솔직히 흥미도 없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같은 뻔한 이슈들을 정리하는 지루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30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아들이 남긴 질문에 답을 찾게 될 줄은요. 출장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제임스 하딩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일본 방위산업과 연결된 로비스트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저와는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왜 찾아온 건지 의아했습니다. 제임스가 의자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라고 했습니다. 출장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봉투 안에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저가 덤핑 의혹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이 가격을 후려쳐서 국제무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제임스는 한국은 과대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파트너는 일본이라고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도쿄지 서울이 아니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오랜 동맹이었고 경제력도 한국보다 컸으니까요. 제임스가 나간 뒤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와 중동에 수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확실히 미국이나 유럽 제품보다 낮았죠. 저가 덤핑이라는 주장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왜곡된 정보였는지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서울 출장 얘기를 했습니다. 사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이슨이 떠난 뒤로 저는 일에만 파묻혀 살았거든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보고서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라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이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동맹이 뭐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제1도련선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는 선이라고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한국이 그 선 안에 있다는 것도요. 곧 알게 되겠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깨끗하다는 거였습니다. 공항 바닥이 반짝거렸고 안내 표지판이 정돈돼 있었죠. 베이징 서우두 공항의 혼잡함이나 도쿄 나리타의 낡은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여전했으니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국군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었습니다. 합참전략기획부 소속이라고 했죠.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진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군인다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대령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말만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물론 일본만큼은 아니겠지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대령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도가 거꾸로 돼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위쪽에 있고 중국 대륙이 아래쪽에 있었죠. 제가 지금껏 봐왔던 모든 지도와 반대였습니다. 실수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박 대령은 실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이 지도를 공개했다고요. 지도에는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의 거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베이징까지 950km, 도쿄까지 1100km, 타이베이까지 1500km, 평양은 고작 200km도 안 됐습니다.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이 거리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리 아닌가요? 박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모든 핵심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북한을 막는 것 외에 뭐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은 계속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제1도련선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설정한 해양 방어선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선이라고요. 중국은 이 선 안쪽을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어디 있습니까? 박 대령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미 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제1도련선 바깥에 있었습니다. 대만도 선 위에 걸쳐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안쪽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건 자기 안방에 적이 들어와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일본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해군력도 크고 경제력도 크잖아요. 박 대령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일본은 도련선 바깥에서 방어하는 겁니다. 한국은 안에서 압박하는 겁니다. 똑같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대령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군의 전력 현황이 나왔습니다. 세계 5위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숙소로 향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뭘 모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죠. 박 대령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제임스가 준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저가 덤핑 의혹이요. 오늘 이걸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연구원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한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김서연 박사였습니다. 지정학 전문가라고 했죠.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영어가 유창했고 논리가 명쾌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김 박사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제1도련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박 대령한테 들은 얘기 아닌가요? 하지만 김 박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김 박사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쿼드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 협력체입니다. 중국을 둘러싸는 거대한 사각형이죠. 인도가 서쪽에서, 호주가 남쪽에서, 일본이 동쪽에서 중국을 포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쿼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 보고서를 쓴 적도 있었으니까요.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쿼드는 외곽입니다. 중국 코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김 박사가 새로운 선을 그렸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을 잇는 삼각형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모두 미국의 동맹입니다. 쿼드가 외곽에서 포위한다면 이 삼각형은 중국 코앞에서 압박하는 겁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이미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었죠. 센카쿠 열도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그런데 한국은요? 저는 한국이 이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한반도가 이미 도련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은 제3자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한다고요. 그건 한반도 방어와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미동맹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였죠.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북한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의 동맹국들이죠. 그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해에서 러시아가 움직이면 주일미군이 견제해야 합니다. 북한이 움직이면 주한미군이 묶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반도가 단순히 북한을 막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30년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였죠. 김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1도련선 안에서 모든 군사적 도전을 격퇴한다. 이 문장의 핵심이 뭘까요? 한국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씨, 일본은 돌연선 바깥입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가 준 자료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과대평가됐다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제이슨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이라크로 떠나기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을 위해 싸우러 가는 거라고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일하잖아요.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석 달 뒤에 관이 돌아왔습니다. 성조기에 덮인 관이요. 저는 그 관 앞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사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거든요. 그 뒤로 저는 감정을 닫아버렸습니다. 일에만 파묻혔습니다. 중국 해군 동향 보고서, 일본 방위정책 분석, 북한 핵 프로그램 평가. 숫자와 데이터만 보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라는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요. 서울에 와서 이상하게 그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령을 보면서 제이슨이 떠올랐습니다. 군인다운 눈빛이요. 제이슨도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담긴 눈빛이요. 휴대폰을 꺼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사라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또 괜찮다고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복잡하다고 하면 정말 복잡한 거겠네요. 30년 동안 동아시아를 분석한 사람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제이슨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늘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죠. 해병대 제복을 입은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동맹이 뭐예요? 어린 제이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미국은 동맹국들을 도와주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맹국들도 미국을 돕고 있는 걸까요? 김서연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했다고요. 2만 3천 명이나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었다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갔다고요. 베트남전에도 한국군이 참전했다고 했습니다. 30만 명 이상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군이 미국을 위해 피를 흘렸다는 걸요. 제이슨처럼요. 한국의 젊은이들도 동맹을 위해 죽었다는 걸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지켜주는 작은 나라. 북한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이슨이 떠난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전쟁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기념관이 많으니까요. 그냥 형식적인 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념관 앞에 도착했을 때 한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숙 여사라고 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 기념관에서 30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영어였죠. Welcome to Korea. I will show you our history.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전쟁 전시실부터 시작했죠. 최 여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 대령이 옆에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저기 사진 속 군인이 제 아버지입니다. 최 여사가 낡은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한국군 병사가 미군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미군 장교가 아버지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미군 장교 이름이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0년이 넘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직도 그 미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미군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요. 전시실을 돌아다니면서 최 여사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3만 6천 명의 미군이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베트남전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군 전사자 명단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이름이었죠.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분들도 동맹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을 돕기 위해서요. 저는 그 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이슨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젊은이들도 제이슨처럼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형제였고 누군가의 친구였겠죠. 그들은 왜 베트남까지 가서 죽었을까요? 동맹 때문에요. 미국 때문에요. 기념관을 나올 때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스터 브레넌.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걸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이 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뭔가가요. 오후에는 국방연구원에서 김서연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기념관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은 특별합니다. 우리를 살린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일방적인 건 아닙니다. 한국도 미국을 위해 많은 걸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김 박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브레넌 씨, 동맹은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제이슨에게 했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제임스 하딩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부정적인 분석 자료였습니다. 제임스의 메시지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핵잠은 동맹 균열 요소다. 일본을 자극한다. 미국의 핵비 확산 정책에도 어긋난다. 보고서에 이 관점을 반영해달라고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이었으면 그냥 수긍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찜찜했습니다. 제임스가 왜 이렇게 한국에 부정적인 걸까요? 일본 방위산업과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걸까요? 그날 오후 일정은 방산업체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박 대령과 함께 경남의 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렸죠. 가는 동안 박 대령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겁니까?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북한 잠수함 위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박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해양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잠수함 전력은 열세입니다. 북한은 70척이 넘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형이지만요. 중국은 잠수함 대국입니다. 핵잠도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박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갖게 되면 게임이 바뀝니다. 동해와 남해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득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핵잠이 있으면 미군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 해군이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스가 보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핵잠이 동맹의 균열을 일으킨다고 했죠. 누가 맞는 걸까요?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눈이 반짝거리는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해서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이준혁 씨가 조선소 안을 안내해줬습니다. 거대한 구조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잠수함 선체가 건조 중이었죠. 디젤 잠수함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핵잠은 아니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독자 개발 능력을 갖췄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저가 덤핑이라고요. 제임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가로 시장을 교란한다고요. 이준혁 씨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 무기가 싼 이유가 뭡니까? 이준혁 씨가 웃었습니다. 싼 게 아닙니다.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제품은 너무 비쌉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감당하기 어렵죠. 한국 제품은 품질은 비슷하면서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산 겁니까? 이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르게 전력을 증강해야 했죠. 미국 무기는 비싸고 인도가 느립니다. 한국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인도도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저가 덤핑이 아니라 경쟁력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준 자료는 왜곡된 거였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를 속인 건지도 모릅니다. 조선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왜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걸까요? 일본과 연결돼 있기 때문일까요?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서울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한일 국방협력회의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고위 관료였죠. 저는 도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친분이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왜 갑자기 저를 만나자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나카무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능숙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브레넌 씨, 서울에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한국 출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배우는 게 많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과대 포장하는데 능숙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카무라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없이는 안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일미군이 핵심이죠. 주한미군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언이요. 나카무라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동맹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핵 3원칙은요. 나카무라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비핵 3원칙을 수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요. 어쩌면 핵무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국 블랙이글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공군 고개비행단이 두바이 에어쇼에 가는 길에 오키나와에서 급유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다케시마 상공을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토를 침범한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한 비행단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케시마는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는 섬이었습니다. 한일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죠. 한국은 자국 영토 위를 비행한 것뿐인데 일본은 이를 침범이라고 본 겁니다. 나카무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입니다. 과거사에 집착하죠.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걸렸습니다. 어제 김서연 박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반성 차이에 대해서요.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었죠. 나치의 만행을 교과서에 싣고 매년 추모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독일의 재무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뢰가 있으니까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참배합니다. 거기에는 1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죠. 난징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도광산 강제노동 문제도요. 나카무라 씨와 헤어진 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성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일본의 우경화라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하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일본 편이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고 일본을 띄우려고 했죠. 나카무라 씨와 연결돼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용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김서연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독일과 일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믿을 만한 동맹이라는 확신이요.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일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임스가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이슨이 그랬을 테니까요. 제 아들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국방연구원 회의실이 아니라 근처 카페에서요. 김 박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브레넌 씨, 어제 나카무라 씨를 만나셨다고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은 좁습니다. 소문이 빨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과거에 집착한다고요. 김 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충분히 사과했다고요. 그가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김 박사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사진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요. 유대인 학살 추모비 앞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브란트 총리는 나치 정권에 저항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었죠. 하지만 독일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브란트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얼굴이었죠.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참배하는 장면이었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대전 1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습니다. 도조 히데키를 포함해서요. 일본 총리가 여기 참배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총리가 히틀러 무덤에 참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유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본에서는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김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번역본이었죠. 난징 대학살에 대한 서술이 있었습니다. 몇 줄 안 됐습니다. 피해자 숫자도 애매하게 적혀 있었죠. 3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일본 교과서에는 사건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독일 교과서와 비교해줬습니다. 독일 교과서에는 홀로코스트가 상세하게 서술돼 있었습니다. 잔혹한 사진들도 포함돼 있었죠. 학생들이 직접 수용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일본을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냥 믿을 만한 동맹이라고 생각했죠. 과거사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브레넌 씨, 왜 독일은 사과하고 일본은 안 할까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전범들을 철저히 처벌했죠. 탈라치화 정책을 폈습니다. 독일인들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도쿄 재판으로 전범들을 처벌했죠. 하지만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반공기지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이 그 역할을 해야 했죠. 그래서 전범 처벌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1급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가 나중에 총리까지 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급 전범이 총리가 됐다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입니다. 아베가 왜 그렇게 우경화 정책을 폈는지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막았다는 건가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막았다기보다는 중단시켰습니다. 냉전 논리가 역사 정의보다 앞섰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일본입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패전국에서 동맹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미국이 우리를 인정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은 2차 대전을 나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일으킨 범죄라고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다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태평양 전쟁을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를 서양 제국주의에서 해방시키려던 전쟁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전이라고요. 수천만 명이 죽은 전쟁을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겁니다. 전범들이 아니라 영웅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사당에 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일본인들 머릿속에서는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하면서 이런 관점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왜 문제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브레넌 씨,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재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국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으니까요.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하딩이 왜 일본 편을 드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일본 방위산업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걸까요? 반성하지 않는 동맹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제임스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임스가 원하는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거요. 그건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서울에서의 닷새째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합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략 기획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죠.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합참 건물은 용산 미군기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죠. 여러 단계의 검문을 거쳐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명의 장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사람은 김태호 준장이었습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라고 했죠.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준장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미동맹의 진화라는 제목이었죠. 브레넌 씨, 한미동맹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1953년이요. 한국전쟁 직후예요. 김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군대도 제대로 없었죠.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준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군의 현재 전력이 나왔습니다. 상비군 50만 명, 예비군 300만 명, 전차 2,000대 이상, 전투기 400대 이상, 해군 함정 150척 이상.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입니다. 김준장이 말했습니다. 북한보다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물론 북한에는 핵이 있지만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해구산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건가요? 김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브레넌 씨,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김준장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이였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었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해외 파병 기록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소말리아. 한국군이 미국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의존입니까? 김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김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받기만 하는 동맹이었습니다. 지금은 주고받는 동맹입니다. 앞으로는 함께 이끄는 동맹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이끄는 동맹이요. 김준장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됐습니다. 이게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군이 미국을 위해 중동까지 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파병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김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은 계약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계약입니다. 하지만 좋은 계약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한미동맹이 그렇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김준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브레넌 씨, 한국에 오기 전에 뭘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같은 뻔한 이슈들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김준장이 웃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죠. 하지만 직접 와보면 달라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많이 몰랐습니다. 김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합참을 나오면서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합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를 살려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어쩌면 그게 한국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들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걸 일궈낸 겁니다.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들 제이슨 생각이 났습니다. 제이슨이 동맹을 위해 죽었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뭘 해줬냐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한국도 동맹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만 희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부분이요.
제이슨이 죽고 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6째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박 대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하딩 씨가 보고서 초안을 요청했다고요. 브레넌 씨가 보내지 않으면 직접 올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임스가 여기까지 온다고요. 이상했습니다. 보고서 하나 때문에 서울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임스가 정말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죠. 제임스는 평소처럼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보고서가 어떻게 되고 있나? 걱정돼서 직접 왔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정리 중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군요. 제임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가 복잡해? 한국은 그냥 북한 막는 완충지대잖아. 그렇게 쓰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여기 와서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제1도련선이요. 한일필 삼각형이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요.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들은 자기 나라를 부풀리는데 선수들이야. 객관적으로 봐. 일본이 진짜 핵심이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도련선 바깥입니다. 한국은 안쪽이에요. 지도를 보셨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한 거꾸로 된 지도요. 제임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브레넌, 나랑 같이 일하자. 보고서를 일본 우호적으로 쓰면 너한테도 좋아. 승진도 가능해. 반대로 가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협박입니까?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현실적인 조언이지. 워싱턴에서 일본 로비가 얼마나 센지 알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나는 사실에 기반한 보고서를 쓸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보고서요. 그게 내 일입니다. 제임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브레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로비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박 대령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박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임스의 협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진이 막힐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시작할 수는 없었죠. 제이슨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들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사라가 말했습니다. 제이슨도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아빠답게 하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슨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들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이슨?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옳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 길이라도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을 쓰기로요. 어떤 결과가 오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죠. 출국 전에 마지막으로 몇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김서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국방연구원 앞 카페에서요.
김 박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브레넌 씨, 이건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쓰실 때 참고하세요. 봉투 안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제1도련선의 전략적 의미, 한일필 삼각형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진화 과정, 한국군의 전력 현황. 모두 제가 이번 출장에서 배운 것들이었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레넌 씨, 힘든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하딩과의 일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대령에게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걱정됩니다. 제임스가 워싱턴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박 대령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점심때 박정훈 대령을 만났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죠. 박 대령이 된장찌개를 시켜줬습니다. 한국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먹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지인과 함께 먹는 건 처음이었죠.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대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죠. 미군과 함께 싸웠다고요.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없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열심히 싸웠다고요. 함께 피를 흘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겁니다. 최영숙 여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여사님을 만나셨군요. 좋은 분이시죠. 식사를 마친 뒤 박 대령이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 대령과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호텔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배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제1도련선과 한국의 전략적 위치, 한일필 삼각형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진화, 한국군의 전력과 역할,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와 그 위험성. 마지막 부분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내용이었죠. 제임스는 이걸 반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핵잠은 미국에게도 이득입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부담을 줄여주니까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이미 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싸워야 합니다. 제임스와 그의 일본 로비에 맞서서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짐을 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도시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이슨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내일 워싱턴에 가면 내 무덤에 들를게. 할 말이 많아.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워싱턴에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하딩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출근하자마자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존슨 차관보였습니다. 브레넌, 하딩에게서 연락을 받았네. 자네 보고서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하더군.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하딩 씨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내일 브리핑에서 발표해보게. 국가안보전략서 작성팀 앞에서. 거기서 판단하겠네. 저는 긴장됐습니다. 내일이요. 존슨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하딩이 압박하고 있어. 빨리 결론을 내야 해. 준비할 수 있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밤새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밤늦게 제니퍼 리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분석관이었죠. 후배였습니다. 브레넌 선배, 괜찮으세요? 제임스 하딩이 선배 욕을 하고 다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예상했어.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브리핑 때 와줄 수 있어. 지원군이 필요할 것 같거든.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선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30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브리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존슨 차관보, 국가안보전략서 작성팀 멤버들, 그리고 제임스 하딩. 제임스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모두의 눈이 집중됐습니다. 이 지도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한 겁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를 보면 새로운 그림이 보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950km, 도쿄까지 1100km. 한반도는 모든 핵심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새롭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제1돌연선과 한일필 삼각형을 설명했습니다. 쿼드가 외곽에서 중국을 포위한다면 한국, 일본, 필리핀은 중국 코앞에서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한국만이 제1돌연선 안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1돌연선 안에서 모든 군사적 도전을 격퇴한다. 새 국가안보전략서의 핵심 문구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이 한국입니다. 제임스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과장이야. 일본이 더 중요해. 해군력도 크고 경제력도 크잖아. 저는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돌연선 바깥에서 방어합니다. 한국은 안에서 압박합니다. 같은 겁니까?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계속하게, 브레넌. 브리핑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이건 제임스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핵잠은 동맹 균열 요소야. 일본을 자극하고 핵비 확산 정책에도 어긋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맹 균열이라고요. 미국 해군 참모부총장이 한국 핵잠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핵잠이 필요하다고요. 제임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미군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 해군이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국익입니다. 존슨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을 걱정하기 전에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임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본이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반성 비교였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은 사진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독일의 재무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뢰가 있으니까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1급 전범이 합사돼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과거사야. 지금 안보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재무장하면 주변국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비핵 3원칙을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잠을 보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평화헌법을 우회하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하겠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공식 발언입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맹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임스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일본을 모독하는 거야. 너 일본 로비에 신고할 거야. 존슨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딩, 진정하게. 브레넌의 발표를 끝까지 듣겠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이미 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판단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 있었죠. 마침내 존슨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발표 잘 들었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었어.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편향된 분석입니다. 한국 측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존슨 차관보가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하딩, 자네 의견도 듣겠네. 반박할 게 있으면 해보게.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핵잠은 일본을 자극합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랜 동맹입니다. 한국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존슨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딩 씨,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한국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했습니다. 블랙이글스 오키나와 금유를 거부했습니다. 사도광산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영토 분쟁이야. 어느 나라나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토 분쟁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재무장하면 동아시아가 불안해집니다. 한국만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우려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요. 존슨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브레넌, 그러면 자네 결론은 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요. 그게 미국의 국익입니다. 일본은 중요한 동맹이지만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동맹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알겠네. 양쪽 의견 다 들었어. 최종 결정은 국가안보전략서 작성팀에서 하겠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제니퍼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대단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지.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 봤어요. 존슨 차관보가 선배 편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사무실로 돌아오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톰 커틀러 해군 참모부총장 사무실에서요. 브레넌 씨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커틀러 참모부총장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해군 최고위 장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저와 통화하고 싶다는 걸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커틀러 참모부총장이 직접 받았습니다. 브레넌, 자네 브리핑 보고서 봤네. 인상적이더군. 저는 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모부총장님. 커틀러 참모부총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의견에 동의하네. 한국 핵잠은 우리한테 이득이야. 내가 지지할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커틀러 참모부총장이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자네 용기 있군. 하딩 같은 녀석들한테 맞서는 거 쉽지 않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커틀러 참모부총장의 지지라니요. 이건 큰 힘이 될 겁니다. 제임스 하딩도 해군 참모부총장한테는 함부로 못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브레넌, 좋은 소식이 있네. 저는 긴장하며 들어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서 작성팀에서 자네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네. 존슨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문구가 대폭 강화될 거야. 핵추진 잠수함 지원도 포함해서.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입니까? 존슨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틀러 참모부총장이 강력하게 지지했어. 다른 장성들도 동의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슨 차관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딩은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일본 방위산업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있더군. 자네가 제기한 건 아니지만 이번 일로 드러났어. 저는 놀랐습니다. 제임스 하딩이 조사를 받는다고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지. 사무실로 돌아오니 제니퍼리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축하해요. 소식 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 도움이 컸어. 그날 오후에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야. 사라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라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힘들 때 응원해줘서. 사라가 말했습니다. 제이슨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알아. 그의 생각 많이 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퇴근 후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제이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죠. 오랜만에 가는 거였습니다. 제이슨이 죽고 나서 저는 이곳을 피해왔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제이슨 브레넌. 미합 중국 해병대. 이라크 자유작전 전사.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이슨, 아빠 왔어. 저는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무릎을 꿇고 비석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빠가 힘든 일을 했어. 옳은 일을요. 내가 했을 것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제이슨이 죽고 나서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제이슨. 동맹이 뭔지. 서로를 위해 싸우는 거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알링턴 묘지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제이슨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아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미동맹 평가단의 일원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니 박정훈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브레넌 씨, 다시 오셨군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대령 덕분입니다. 이번 방문은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공식 일정이 빼곡했죠. 청와대 방문, 국방부 브리핑, 합참회의. 한국 측에서 저를 중요한 손님으로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비무장지대 방문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십 미터 앞이었죠. 북한 군인이 저쪽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70년입니다. 70년간 여기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이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죠. 제이슨 또래였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데.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땅이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인들은 70년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요. 그러면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문화강국이 됐습니다.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브레넌 씨,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압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국방력 5위, 경제력 10위, 문화는 세계 최고. 이 작은 나라가 이룬 성과였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중견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잠재력은 아직 다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해양에서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겁니다. 미국에게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기는 셈이죠. 밤늦게 김서연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방문 감사합니다. 많은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 박사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한국을 제대로 봐주셔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본다. 그게 제 일이 됐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최영숙 여사를 다시 만나기로 한 겁니다.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죠. 미스터 브레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최 여사가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요. 우리를 살려줬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 여사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브레넌, 당신 눈이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온 것 같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마음이 열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느꼈습니다.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뭘 느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동맹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는 걸요. 제 아들이 동맹을 위해 죽었을 때 저는 화가 났었습니다. 동맹국들이 뭘 해줬냐고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도 미국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만 희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배웅해줬습니다.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브레넌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이요.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리는 일이요. 박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대령,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박 대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우리를 제대로 봐주셔서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박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브레넌 씨, 한미동맹은 계약 결혼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방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워싱턴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관련 문구가 대폭 강화됐죠. 제1도련선 안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명시됐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지원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제 보고서가 반영된 겁니다. 제임스 하딩은 국방부를 떠났습니다. 일본 방위산업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됐거든요. 조용히 사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한미동맹 전략 담당 선임 분석관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존슨 차관보가 직접 추천해줬습니다. 새 사무실에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중국과 일본만 봤습니다. 한국은 곁눈질로만 봤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 압니다. 제니퍼 리를 불렀습니다. 제니퍼, 너 한국 담당 맡을 수 있어. 제니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적임자야. 한국계니까 언어도 되고 문화도 이해하잖아.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선배는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전체를 봐야지. 한미동맹 전략이니까.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돼. 내가 놓친 것들을 내가 채워줘.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니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봐. 거기에 답이 있어. 퇴근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저와 사라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이슨이 죽은 뒤로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가까워졌죠. 저녁을 먹으면서 사라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한국 다녀온 뒤로 많은 게 바뀌었어. 사라가 말했습니다. 좋은 변화예요. 제이슨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 생각 많이 해. 그 애가 물었던 질문에 이제야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맹이 뭐예요? 그 애가 어렸을 때 물었었어. 그때는 그냥 대충 대답했어.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사라가 말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리진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아. 동맹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서로를 신뢰하는 거야.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야.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이슨이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애가 동맹을 위해 죽었을 때 난 화가 났었어.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 그 애가 옳은 일을 한 거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제이슨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도요. 태극기 모양의 작은 배지, 전쟁기념관에서 산 책, 박 대령이 준 부대 마크.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이슨, 아빠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이야. 내가 믿었던 것들을 지키는 일이야.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오랫동안 논의되던 문제가 드디어 결론이 난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제니퍼 리가 달려왔습니다. 선배, 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거지.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1년 전 서울에서 시작된 일이 결실을 맺은 거니까요. 그날 저녁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령, 소식 들으셨죠? 박 대령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네, 브레넌 씨. 감사합니다. 브레넌 씨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로는 안 보이겠지만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언제 다시 오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곧 갈 겁니다. 한미동맹 회의가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이 확대됐죠. 연합훈련도 더 자주 하게 됐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에 더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알링턴 묘지로 향했습니다. 제이슨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요즘은 자주 오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제이슨, 좋은 소식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핵잠 지원이 결정됐어. 아빠가 조금 도움이 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이슨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물었던 질문 있잖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이 뭐예요? 이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동맹은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리는 거야. 서로를 신뢰하는 거야.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야. 한국과 미국이 그래왔어. 70년 넘게. 내가 그 동맹의 일부였어, 제이슨.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묘지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저기 어딘가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명. 땅도 크지 않죠.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해낸 일들을 보세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군사력 5위입니다. 문화는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강대국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성장하면 판이 바뀐다는 걸요. 동북아시아의 균형이 달라진다는 걸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한국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함께 피를 흘린 동맹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갈 친구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라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요. 늦었네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제이슨 만나고 왔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얼굴이 평온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 한국의 가치를 알리는 일. 제이슨이 믿었던 것들을 지키는 일. 30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겁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건 한국이 이미 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변화의 파트너입니다. 제이슨, 아빠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